안녕하세요, 겨울별이에요. 오늘은 호주에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오시면 좋은 것들, 그리고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별 채널. 우선 첫 번째는 보험이죠. 저희가 어떤 비자로 입국을 하던 간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제가 모든 보험회사를 이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부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 나서 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간다거나 서류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치료 금액을 다시 이제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부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보험회사라서 부파 사이트에서 부파 프렌들리 병원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병원 리스트들이 쫙 뜨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부파 보험 카드만 내시면 그 날에 진단받은 내용이 병원에서 부파 회사 측으로 직접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냥 집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초반에는 부파 보험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면허입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굉장히 땅덩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살지 않은 이상은 뭐 사실 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차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홀 세컨 비자를 따러 농장으로 이동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유학이나 이민 등을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에도 지역 점수가 필요해서 시골,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사실 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차 없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말 차가 필요한 순간이 와요. 뭐 여행을 갈 때 렌터카를 빌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호주에서 풀 라이센스를 처음부터 받으려고 하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만 25세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또 언어의 장벽까지 있죠. 영어로 모든 교통 법규를 보고 그리고 영어로 또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면허를 따고 시험을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면허를 따실 수 있다면 꼭꼭 면허를 따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면허를 따신 지 3년 이상이 되셨다면 호주 어디에서든 풀 라이센스로 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기로는요, 남호주에서는 한국에서 면허를 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풀 라이센스로 교환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시는 주에 교통 법규를 잘 조사를 하셔서 면허를 미리 따오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면허를 딴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호주에서 운전을 오래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요, 국제 면허를 받아오시기보다는 호주에 도착을 하셔서 시드니 영사관에서 운전면허를 공증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국제 면허의 경우에는 워홀이라거나 유학비자 등으로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쭉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호주 면허로 교환을 하시기 직전까지 이 공증을 받은 면허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증을 받은 면허로 사용을 하실 때 또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벌금은 발생을 하지만 벌점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안심하고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권 국가에 사실 건데 영어는 당연히 필수겠죠. 요즘 호주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짢은 일을 당했을 때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항상 참고 속으로 삭히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만하게 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호주에서 당한 인종차별은 대부분 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차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서 나에게 화를 낸 건데도 내가 영어를 못하고 안으로만 쌓아두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말을 하고 사는 것, 즉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호주 이민법이 바뀌면서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영어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같은 조건에서 캐나다는 6.5에서 7점 정도를 요구한다면 호주는 지금 8.0, 진짜 만점을 따놓지 않으면 이민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T라는 시험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초반에 영어를 공부할 때는 IELTS라는 시험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PT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전략과 잔꾀로 IELTS 7.0 수준을 만들기 쉬운데 IELTS는 정말 영어, 순수한 영어 실력을 요구합니다. IELTS를 공부하신다면 정말 영어권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영어들을 익히실 수 있으니 반드시 IELTS로 어느 정도 수준의 성적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워홀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최소 5.5에서 6점, 그리고 유학을 시작하실 분들은 아카데믹으로 오버럴 7점 정도가 있으시면 이민을 준비하시기 쉬울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간호를 포함한 메디컬 계열로 유학 후 이민을 결정하신 분들께서는 예방접종을 미리 해오시는 것이 시간 절약, 돈 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요, 1차를 맞은 다음에 5개월 뒤에나 2차를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피검사까지 하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학교도 바쁜데 피검사하랴, 예방접종하랴, 은근히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접종은 몰라도 B형 간염만큼은 꼭 미리 맞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까지만 맞으신 분들도 영어로 된 접종 기록만 있으면 호주에 오셔서 이어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이력을 뽑아오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호주의 주사 바늘은 한국보다 많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아니면 호주 간호사분들이 조금 주사가 서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간호대를 입학을 했을 때 다들 피검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정말 처음 6개월 내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팔에 피멍이 이만큼씩 들어서 다녔어요. 한국 간호사들은 학생일 때 동기들끼리 그리고 가족에게도 주사 놓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호주에서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 조금 덜 섬세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주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몸집이 아시안보다 크기 때문에 주사가 굵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아프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꼭 한국에서 접종하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큐피버라는 주사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세컨드 비자를 위해서 육공장에 취직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맞아야 하는 주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호주에 들어오시자마자 미리 접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범죄 이력 조회서와 최근 10년간의 거주한 주소 전부입니다. 의료계열이나 보육학과 같은 전공 아니면 계열들의 직업을 찾을 때뿐만이 아니라 유학을 할 때, 그리고 이민을 할 때에도 10년 이내에 1년 이상 머문 나라의 범죄 이력 조회서를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한국의 경우엔 호주에 오셔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조회 그리고 프린트아웃이 가능한데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 영사관에서 약 3달 정도 시간을 걸려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해당 나라에서 영문으로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너무 급하게 유학을 결정하게 된 거라서 일본의 범죄 경력 회보서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범죄 이력 조회서를 대신 받아주는 국제기구에 직접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행 의뢰를 맡기게 되실 경우에는 한 나라당 130불 정도 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게 되니까요. 만약에 내가 호주에 오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머물렀다 하시는 분들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폴리스 체크, 범죄 이력 회보서를 신청을 하실 때 현재로부터 10년간 거주하셨던 주소를 전부 적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사를 많이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영문으로 10년간의 주소를 전부 정확하게 적으셔서 파일로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10년간의 주소는 취업을 하실 때 그리고 이민을 하실 때 뿐만이 아니라 여러 비자나 기술 심사 등을 신청을 하실 때 번번이 호주의 폴리스 체크를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지겹도록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워드 파일에 10년간의 주소를 복사를 해두시면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서 조금은 더 수월해지겠죠? 여섯 번째는 가벼운 노트북이나 태블릿입니다. 호주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노트에 필기를 하는 것보다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필기를 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강의 전에는 온라인에서 미리 예습도 하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을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벼운 노트북이 최고입니다. 또 대학에 가시면 교과서를 돈 주고 하나하나 사시는 것보다는 대학교의 온라인 도서관에서 열람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도서관에 가셔서 빌리시는 게 돈을 아끼는 지름길인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가벼운 노트북이 필수겠죠. 7번째는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선글라스입니다. 호주는 적도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햇빛이 정말 너무 강해요. 여름에는 그냥 눈이 부시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뜨고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눈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내시기 위해서 선글라스 장만 잊지 마세요. 8번째는 농장이나 공장, 세컨이나 서드 비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일자리들에 미리 컨택해두기입니다. 나는 세컨드 비자까지만 받겠다 혹은 내 나이상 세컨드 비자까지밖에 받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워홀 비자로 들어오셔서 초반에 바로 농장이나 공장에 취직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서드까지 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워홀 비자의 특성상 6개월에 한 번 직업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시티 쪽에서 6개월 정도 취업을 하신 뒤에 시골로 이동을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첫 번째 워홀 비자에서 다음 워홀 비자를 신청을 하셨을 때 다음 워홀 비자가 승인이 되자마자 세컨드 비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있으실 수 있는 기간은 똑같이 2년 혹은 3년이지만 세컨드나 서드 비자를 받으신 시점에서 그 6개월이 새롭게 카운트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드까지 따실 분들은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3개월 일을 하신 다음에 빨리 세컨드 비자를 신청을 하시고요. 세컨드 비자가 승인이 된 시점에서 다시 6개월 일을 하신 다음에 서드 비자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드 비자까지 신청이 가능한 나이는 만 31세까지이기 때문에 나이가 급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미리미리 서드 비자까지 받아두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나이가 어린데 일을 해서 돈을 더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퍼스트 비자가 끝나는 아슬아슬한 시점에서 세컨드 비자를 신청하시고 또 세컨드 비자가 끝나는 아슬아슬한 시점에서 서드 비자를 신청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자는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가 끝나기 하루 전에만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비자를 신청한 순간 브리징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비자가 승인이 되기까지 이 브리징 비자를 가지고 계신 동안 원래 가지고 계시던 비자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비자를 받고 세컨드 비자를 받으시기까지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승인 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최대 2달에서 4달까지 더 가지고 계실 수 있겠죠? 물론 다음 비자가 승인되는 시간은 정말 랜덤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한 달, 2달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보장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내가 1, 2주라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더 길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워홀을 하던 시기에는 서드 비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세컨 비자까지만 땄는데요. 가장 잘했던 일은 세컨을 위해 농장을 먼저 들어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실 이민을 위한 유학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우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워홀 비자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보통은 시티부터 시작해서 뒤늦게 농장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생각보다 웨이팅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만 30세를 초과해서 만으로 31살이 되었다거나 해서 세컨 비자를 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시티에서 농장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잘 적응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혹시라도 저처럼 세컨 비자까지 따실 분들은 비행기를 타시기 한 달 전쯤부터 여러 농장에 컨택을 해서 딱 88일 빨리 채우시고 세컨 비자의 조건을 갖추신 다음에 시티로 오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왕이면 호주 현지인들이 운영을 하는 농장이나 공장이 대우가 좋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시안 컨트랙터가 하는 농장으로 가시게 된다면 적어도 농장의 일수를 제대로 써주는 곳으로 가길 추천해드립니다. 돈이 안 되면 일수라도 줘야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한 날만 일수로 채워주지만 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따라서 일을 안 하는 주말이나
비가 와서 일을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일수를 채워주기 때문에 정말 딱 88일만 머물고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끔 한국인들 컨트랙터들이 88일 그대로 써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컨트랙터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잘 알아보시면 농장에 들어간 시점에서부터 카운트를 해서 88일 그대로 써주는 농장들도 많기 때문에 잘 알아봐서 컨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농장에서 너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셨다 하시면 꼭 증거를 잘 모아뒀다가 페어워크에 신고를 해주세요. 아시안 컨트랙터들이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탈세를 위해서 ABN, 비즈니스 넘버를 계속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88일을 채우고 시티로 이동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워홀 비자로는 한 곳에서 6개월밖에 일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세컨 비자의 조건을 갖추고 시티로 나온다면 한 군데서 6개월 일을 하신 다음에 세컨 비자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된다면 또 세컨 비자로 6개월 똑같은 데서 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나는 1년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9번째는 계절과 파이낸셜 이어를 고려해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는 농장이든 공장이든 여름이 성수기인데요. 그렇기에 여름이 시작되긴 직전인 10월부터 2월 정도가 그나마 나은 공장과 농장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퀸즐랜드로 가면 겨울에도 농장 일이 있기는 한데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너무 힘들어서 예상보다 반년 정도 일찍 출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데요. 여러분은 꼭 계획을 제대로 하셔서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호주의 경우엔 파이낸셜 이어라고 해서 연말정산이 12월이 아니라 6월 말입니다. 오래 계실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2년에서 3년 정도 단기로 체류하다 가실 분들은 12월쯤에 와서 신청을 하시면 그 전년도의 소득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텍스 리턴을 가급적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다만 7월이 되기 전에 호주를 떠나신다고 하면 미리 연말정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워홀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유학비자가 되는 시점에서 거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파이낸셜 이어 중간에 유학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그 연도에 워홀로 벌어들인 세금 전부를 거주자의 세율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끼리 등쳐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장을 알아보실 때 아월리 레이트를 주는 곳이나 꼭 연금과 보험을 들어주는 곳으로 컨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하면 되니까 글이나 카톡을 꼭 캡처해 두셨다가 페어워크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래서 영어가 중요해지는데요. 이렇게 한국인들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호주 법은 무섭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하셔도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젊음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늦어도 만 30세까지는 이민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나이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2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민 점수가 5점이 깎이게 되는데 그 5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부족 직업군의 경우에는 전문직 경력자라면 경력 점수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맞게 꼭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나이 점수라는 것은 정말 내가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오셔서 이 나라 저 나라 경험해 보시고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이민해도 괜찮을까? 직접 경험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만에 하나 내가 이민에 실패를 했을 때 20대 초중반이라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젊으면 젊을수록 좋다는 것.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11번째, 과감하게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영주권을 위해서는 자기의 꿈을 잠시만 접어두기.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필요한 인력을 이민자로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이민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민은 보통은 짧아도 2년에서 5년, 6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의 추이를 잘 살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간호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 점수로 이민이 가능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그 간호조차도 이민이 된다고 하더라도 75점, 80점, 독립기술 이민의 경우에는 90점, 95점까지 요구하는 직업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졸업할 때에는 이민이 불가능한 직업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민이 목적인 만큼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민을 목표로 잡으셨다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 길 하나만 보고 나아가셔야 할 때예요. 어차피 영주권만 따시면 그냥 카페 점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다 몇 배는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생활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엄청나게 저렴한 학비로 배우고 싶은 것도 다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을 잠깐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처럼 16년 공부를 했는데도 미래가 안 보이고 막막해지는 거 아니니까요. 딱 5년에서 6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 본인의 미래, 이득을 잘 따져보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호주에 와서 간호를 처음 공부를 했고 간호는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간호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막 피도 봐야 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한국보다 많이 쉬운 편이고요. 또 저도 고혈압, 저혈압, 뭐 혈관 이런 기본적인 영어조차도 모르고 간호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바늘 공포증도 있어서 바늘도 너무 무서워서 유튜브 보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계속 바늘 보는 연습도 했고요. 실습에 가서는 의사들과 이제 숙련된 간호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피 뽑는 거 일부러 막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한국과 다르게 서로 동기들끼리 팔에 바늘 꽂고 그런 연습은 안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처럼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내가 간호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용기를 내셔서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초기 자금. 워홀로 오시는 경우엔 영어로 일상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초기 자금은 거의 없으셔도 됩니다. 호주는 주급 혹은 격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을 찾으면 어떻게든 생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출국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한국에서 최대한 IELTS 점수를 만드시고요. 언제든 내가 출국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점수가 없어도 이미 일상회화가 조금 손짓발짓 하면서라도 통한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어가 조금 덜 되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와서 배우시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호주 억양이 미국식 억양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는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와서 호주식 영어는 한 3개월 정도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모으는 것도 호주에서 모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의 경우엔 일본에서 3잡, 4잡 뛰면서 진짜 열심히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는데 생활비에 병원비에 세금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비싸서 진짜 저축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렇게 진짜 휴일도 없이 1년, 2년 모은 돈에 상응하는 돈을 호주에서는 정말 단 5주 만에 모았습니다. 물론 저는 운이 좋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시급이 너무 괜찮은 잡오퍼를 받았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그냥 보통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생활비는 집세 빼고 저렴한 반면에 시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호주에서 돈을 모으시는 것이 경험이나 인맥, 영어 면에서도 훨씬 더 큰 이득입니다. 술이랑 담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돈을 못 모으실 수 있어요. 13번째, 지역 선정입니다. 호주는 땅이 넓기 때문에 정말 주에 따라서 사람들의 분위기도 다르고 또 경제도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보 워홀러들에게는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시급도 다른 곳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호주 북쪽의 경우에는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일교차가 30도까지 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럽고요. 요즘은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농장이나 공장 일을 하시게 된다면 퀸즐랜드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곳은 호주의 남쪽, 남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남호주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가장 최근까지도 심한 인종차별이 있었던 곳이고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치안 문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시급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살아본 경험담으로는 시급이 정말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캐시점만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뉴사우스웨일 시드니 지역에서 현재 20불, 23불까지 주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애들레이드에서는 10불, 13불, 15불을 부르는 곳도 적지 않았고요. 정말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호주 국적을 가진 호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캐시잡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같은 국민들의 등을 쳐먹는 같은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한 달에 맑은 날이 거의 없어서 호주치고는 많이 습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도 망한 주라서 전기세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싼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민 점수를 위해서 유학을 가시는 게 아니라면 워홀러 분들에게는 정말 비추하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단한 삶에 익숙해지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호주도 나이를 보지 않을까요?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찾죠? 그래도 유명한 대학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성적이 좋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연구에 정말 큰 뜻이 있다거나 정말 내가 명문대 아니면 명문대 대학원을 진학을 하실 게 아니라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만 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민이잖아요. 그럼 지역 점수를 위해서 소도시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할 텐데 애초에 시골 대학이나 이민이 가능한 과들은 사실 가르치는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이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지역 점수를 주는 곳 아니면 무조건 저렴한 곳 그것도 아니라면 유학생들이 졸업하기 쉬운 곳, 점수를 후하게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호주 이력서에는 나이나 성별, 사진, 가족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직업에 언제 도전을 하시든 나이도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실제로 호주인들은 40대, 50대가 되어서 뜬금없이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호주 문화 자체가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용기 있고 멋지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민만 하시면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건 이민 점수를 확보할 때 딱 그때 하나예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성적은 그냥 중간, 중하위권 정도여도 영어 성적만 맞추시면 충분하고요. 호주는 정말 상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사랑 간호사가 치료 방법으로 좀 말다툼을 하고 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상하 관계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지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옷가지나 생필품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어쩌면 한국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짐은 최소한으로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 생리대, 한국 생리대보다 호주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몸에도 안전하고 피부 트러블도 적게 일어나거든요. 또 여기에 한국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진짜 뭐 전기장판, 쿠쿠 압력밥솥 다 한인 슈퍼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저것 이민 오신다고 쟁여오실 필요 없고요. 몸이랑 여벌옷, 뭐 비상약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